자, 이거 예를 들어줄게요. 이게 어느 책에 있는 예인데, 이 직관에 관한 어느 학자의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예인데, 직관을 잘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예요. 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직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란 세계적 기업이 생겼어요. 다 동의하시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직관을 어디서 썼느냐 하면 바로 애플 스마트폰 이런 데서 애플 아이폰에 자기의 디자인, 로고, 그 다음에 그 창의적인 직관을 썼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거예요. 됐죠? 세계적 인물이 됐어요. 근데 바로 스티브 잡스는 바로 자기 사업 영역에 바로 첨단 IT 기기,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애플 스토어 가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첨단 기기에 자기의 미적 감각을 투영을 해갖고 직관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잡스 이야기할 때는 직관이 탁월하다. 예술적 직관이 탁월하다.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직관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직관이 그 탁월한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 직관 때문에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바로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바로 아이폰의 디자인, 여거의 아름다운 그 디자인을 하는데 직관을 써갖고 세계적 기업을 만들게 됐어요. 바로 그 직관을 자기한테 다른 분야에 써버린 거예요. 어디 썼냐면 바로 건강 문제에 자기 직관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췌장암에 죽었죠. 한번 여러분들 조사해보세요. 위키피디아 조사해보세요. 스티브 잡스 췌장암 죽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평생 뭐냐면 지독한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 그래서 병원에 진단이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60대쯤인가요? 정말 그렇게 나이가 들어 그렇게 70대, 80대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게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세계적 재벌이잖아요. 충분히 나올 수 충분히 아닌데 췌장암이 좀 어렵긴 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최고의 그런 의사를 만나거나 잘 따라가면 이 생존 확률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의 직관을 한 분야에 성공한 직관을 다른 분야에 위험한 줄 모르고 다 써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나 하면 스티브 잡스가 내 몸에 수술용 칼을 대지 마라. 나는 식이요법으로 나설 수 있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관을 잘못 쓰면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데 직관을 쓰면 안 돼요. 스티브 잡스가 바로 아이폰의 디자인을 하는 데는 세계적 전문가예요. 그거 쓰면 돼요. 그거 쓰면 성공해요. 그런데 그 직관을 의학 쪽에 전문 지식이 없는데 인체 생리학에 전문 지식이 없는데 그 직관을 쓰면 수명을 단축해요. 됐죠? 직관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오직 자기 분야만, 여기서 가장 직관을 쓰는데 자기 전문 분야에만 써야 돼요. 전문 분야에만 써야 돼요.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도 거의 대가급이 돼야 직관을 조심스럽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른 분야에 쓰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같은 브레인이니까. 한 분야에 내가 성공했으니까 다른 분야에 성공할 수 있겠다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온 겁니다. 직관은 뭐라 그랬어요? 직관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직관은 뭐라 했어요? 기억이라 그랬죠. 바로 직관은 바로 기억이고 학습이잖아요. 학습이면 자, 여러분들 수학 잘한다 해갖고 미술 잘 그리나요? 다르잖아요. 분야가 다른데. 수영 잘한다 해갖고 마라톤 풀코스 뛸 수 있나요?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르잖아요. 분야가 다르면 학습 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기 때문에 직관은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 전이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한 분야만 쓰라는 거예요. 자기 전공 한 분야만 쓰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물리학의 대가인데 물리학의 교수인데 해갖고 그 사람이 세계사 쪽에 추론이나 직관을 쓰면 맞을 확률이 그렇게 그냥 고등학생 수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직관은 자기 전문 분야 쓰고 자 외국에 가면 낯선 환경 가면 새로 학습을 해야 돼요. 직관을 쓰려면. 됐죠? 자 그래서 직관은 굉장히 파워풀한데 단 조건이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사용 불가 간단히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고 굳이 직관을 쓰고 싶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라. 전문가가
됐을 때도 직관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그럼 이렇게 직관이 예, 어떤 세계적 재벌이 될 수도 있고 해주는데 안전하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의 공식, 창의성의 공식, 직관의 공식까지 했고, 그러면 창의성의 공식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의 공식이요. 공식. 그럼 이 창의성의 이 공식은 뭐냐? 예. 창의성은 다르게 하라. 새롭게가 아닙니다. 다르게 하라. 다르게 하라. 이건 맞는 공식입니다. 창의성은 새롭게가 아닙니다. 다르게 하랍니다.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출근하는 길도 한번 쓱 바꿔갖고 지하철 안 타고 택시도 한번 타보고 걸어가기도 하고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그 한 수백 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게라는 게 도대체 뭘 다르게 하라느냐? 무엇을 다르게 하라는가? 세 가지를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딱 이것도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숙달하는 분야를 만나면 먼저 나는 이 분야의 직관보다 공식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공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할 때 공식은 첫 번째 뭐냐 하면 접근 방향을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때 방향은 뭐냐면 접근 방향이다. 접근 방향을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냐 하면 맥락을 달리 해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자, 접근 방향을 달리 하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많습니다. 접근 방향을 달리 하라면, 다른 말로 하면 쓰는 방법을 달리 해보라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어떤 두 청춘 남녀가,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사귀고 싶다 합시다. 그러면 계속 자기가 했던 방식이 안 먹히면 다른 방향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다 대충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 다른 접근 방향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다르게는 뭐냐 하면 다르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전제는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이잖아요. 잘 떴어요. 예, 능동적 학습 핵심. 누구나 다 아는 일을 예전에 미처 모르는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정답이 하나가 않고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방법이 200가지가 넘는다 이야기 들어봤었죠. 정답은 하나요. 근데 정답에 도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요. 아시잖아요. 자, 여기에 북한산 인수봉이 있다 합시다. 이거 정답이잖아요. 꼭대기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산 인수봉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요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접근 방향을 달리 해보라는 거예요. 됐죠?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러면 인수봉을 가는데 나는 동쪽에서 접근하면 오솔길이 있고 무슨 절이 있고 또 겨울이 있고 서쪽에서 접근하면 중간에 무슨 새로운 이렇게 고급 주택이 있고 올라가면 또 야생화 군락지가 있고 다 달라지죠. 접근 방향이 다르면 최종 내가 인수봉 꼭대기 올라가는 목표는 하나인데 접근 방향이 달리하면 가는 등산 루트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정치, 학습하는 거 모든 것이 달라지죠. 오마이 사이언스. 제가 훔친 걸 이야기해 줄게요. 바로 작년도에 내가 매일 아침을 무슨 신문을 보는데 종이 신문을 넘기다가 작년 몇 달 전에 엄청 중요한 걸 하나 훔쳤어요. 그냥 훔친 거예요. 예. 어느 은행에서 광고를 하는 큰 광고인데 광고 캐치 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광고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미래는 시간이 아니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잘 알아보세요. 이때 이런 말입니다. 미래는 시간이 아니고 방향이다. 예,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어요. 내가 딱 훔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엇이에요? 자, 우리는 미래라는 걸 뭐라 하죠? 자, 여기에 과거가 있고
지금 여기 현재가 있고 이래 미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 앞이죠. 앞쪽에 있죠. 내 눈앞에 있죠. 미래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가 있으니까 이 하살이 뭐죠? 바로 시간이죠. 그래서 미래는 시간이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지. 됐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뭐냐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내가 미래를 하면 내 앞에 있죠. 내 장래, 5년 후, 10년 후 내가 되고 싶은 목적을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죠. 과거에서 현재, 미래를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미래는 방향이면 어떠죠? 미래는 방향 해줄게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자 방향이면 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라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을 보고 있을 때 미래는 여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양옆에 지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오마이사이언스. 미래가 내가 걸어가서 도달하는 그게 아니고 미래는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지금. 오마이사이언스. 이게 다르게입니다. 우리는 90% 사람이 미래를 할 때 시간 개념으로 보죠. 내 미래에 나는 앞날에 어떻게 될 거다. 미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았죠. 뭘? 미래가 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 지금 있다는 거. 내가 굳이 시간을 보내갖고 가야 될 그게 아니고 내가 방향만 틀면 내 옆구리에 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입니다. 네. 그래서 창의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다르게 하라. 뭘 다르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접근 방향을 달리 해보라는 거예요. 방향. 여기서 방향이잖아. 미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니까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야, 이건 물론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잖아요. 미래는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뭘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갇힌 데서 벗어나야 돼요. 맞다 틀렸다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맞다 틀렸다를 하는 걸 뭐라고 하냐 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논리로 따진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따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심지어 막 우리 단체 오면 질문하지 마라까지 이야기해요. 따져 묻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런가를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이 따져 묻는 논리는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듯이. 자, 왜 그러냐 하면 논리는 바로 어디서 오느냐 하면 언어에서 옵니다. 언어의 구조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언어의 구조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관계는 바로 기억이잖아요. 기억에서 만드는 이거는 기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확률적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비선형적입니다. 자, 비선형이 뭐냐 하면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는 선형입니다. 선형 논리입니다. 선형은 뭐냐 하면 바로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겁니다. 그렇게 결과가 딱 나오는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란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져 묻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서 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세계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보다 10배 이상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를 따지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은 논리가 있잖아요.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많은 논리가 있는데 논리가 중요하긴 해도 그 에센스고 핵심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자연에 일어난 일이나 특히 의식, 기억, 감정, 저 감정을 논리로 설명해 보세요. 되는가? 감정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감정의 세계입니다.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이 똑똑하게 보이고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 맹목적이고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감정적 속에는 논리를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갔고 창의성 공식은 첫 번째 대전제가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뭘 다르게 하느냐 하면 방향을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가는, 창의적으로 돼가는 방향을 달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 미래를 시간이라는 개념보다 방향이라는 개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내 옆에 항상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을 안 보면. 옆구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 시선입니까? 예. 이게 창의성이에요. 자, 두 번째, 맥락. 자, 맥락은 당연하죠. 근데 창의성을 쓸 때 이 맥락은 이런 겁니다. 맥락은 낚시에 가깝습니다. 낚시하는 거. 맞나요? 낚시. 그래서 낚시는 고기를 잡죠.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를 잡아요. 맞죠? 한 마리 잡잖아요. 미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죠? 그런데 이 맥락이 전체로 확산하면 이게 맥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맥락이 1차 맥락, 선형 맥락, 그 다음에 1차원적 맥락에서 2차원적 맥락을 쓰라는 거예요. 2차원적 맥락. 그러면 이게 낚시가 아니고 뭐가 되죠? 2차원 같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뭐죠? 거물이 되죠. 거물. 거물이 되면 물고기는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죠. 예. 1000마리 이상 잡죠. 이 게임이라는 거예요. 자, 맥락을, 자, 우리 낚시하는 게 이게 직선처럼 느끼잖아요. 선형이잖아요. 탁 잡잖아요. 탁 잡잖아요. 이건 낚시꾼이죠. 그건 어부가 되면 낚시를 안 쓰죠. 거물을 쓰죠.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거물을 쓰면 물고기를 수천 마리 한꺼번에 잡아버리죠. 네. 그래서 이 맥락은, 자, 창의성에서 맥락은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을 써야 되느냐 하면 숲을 보는 맥락을 쓰라는 거예요. 숲을 보는 맥락을 쓰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이것도 제가 훔칩니다. 저는 잘 훔쳐요. 잘 훔친다는 걸 좋게 얘기하면 능동적 학습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든 사람을 만나든 통화를 하든 훔쳐요. 딱 훔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훔쳤는가? 이것도 신문 기사에서 있어. 여러분들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예, 다 알잖아요.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피아노 연주를 숲을 보는 맥락에서 하고 싶다. 오마이갓. 그걸 훔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피아노의 달인인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나는 숲을 보는 맥락에서 연주를 하고 싶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맥락을 전체적 맥락에서 본다는 거예요. 전체적 맥락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을 이제 훈련을 하려면 항상 맥락 관점에서 내가 부분적 맥락을 쓰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나무를 보고 있는가? 숲을 보고 있는가?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전체도 보고 부분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보는 거다 이거죠. 잘 들었어요.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무를 보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숲만 보세요. 100% 숲만 보세요. 그럼 나무는 거기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듯한 말은 뭐냐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전체도 보고 부분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우리 브레인은 전문가나 대가급으로 가기 전에는 숲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아예 어렵습니다. 숲을 보려면 조감도를 보려면 내가 그 영역을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조망이 되죠. 우리나라를 제대로 보려면 외국에서 보면 잘 보인다 그러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럼 빠져나오려면 내가 그 분야를 다 통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숲을 보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90%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모래알만 세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공부를 해도 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역에 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어느 군에 가면 이렇게 간판 있잖아요.
간판 있으면 그 군에 있는 무슨 경치 좋은데 뭐 절이 어디 있고 뭐 폭포가 어디 있고 그런 것만 있지. 이 군이 경상북도에서 전체에서 어디 위치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군의 요 사찰이 어디 있는가를 표시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전체를 보는 걸 훈련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브레인은 전체를 보려 하면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한 후에 전체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좁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뭐냐 하면 맥락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나는 요 맥락에서 보고 있는데 저 사람 이 맥락에서 보는 거야. 대표님 예를 들어볼까요? 자,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군이 있다 합시다. 여러 A라는 군, B라는 군, C라는 군이 있으면 군수들이 각 자기 군을 위해서 최고의 그런 정책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A라는 군하고 B라는 군이 서로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보면 도지사 입장은 10개 넘는 모든 군을 잘 살린 게 도지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군수는 역군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자기 군을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좁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좁은 맥락 때문에 옆 군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 많이 듣잖아요. 경계지하고 뭐 여러 가지 흔히 보잖아요. 그거 왜 생겼을까요? 맥락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군 단위 맥락을 쓰고 어떤 사람은 도 단위 맥락을 쓰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맥락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예. 내가 지금 어떤 논지를 전개하고 있을 때 내가 쓰는 맥락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걸 항상 캐치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어텐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의성으로 가는데 핵심입니다. 이 맥락을 보는 게. 그럼 뭐 답은 있죠. 네. 대한민국 전체의 맥락을 보면 도로를 건설하거나 뭐 공항을 만들거나 뭘 해도 대한민국 전체의 맥락을 보면 그것도 답이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5천만은 그 답을 원하지 군 단위 답을 원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조심해야 돼요. 이건 전체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균형과 조화긴 하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도 우리는 너무나 나무를 보는데 모래알 해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 브레인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 큰 숲을 보는 맥락에서 연주를 하든 시를 쓰든 수학 문제를 풀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숲을 보는 맥락. 그러면 그걸 딱 단순화시켜 갖고 나무를 보지 마. 그냥 숲만 봐. 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게는 왜 나왔느냐. 이 인수봉을 가는 방법이 10가지도 될 수 있는데 다 자기가 다녔던 그 길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느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은 어떻게 되냐면 접근 방향을 다양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방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래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내 옆에 있으니까 단장 나는 지금 미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시간으로 10년 후, 5년 후에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농땡이 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항상 미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방향만 틀면 되지. 됐죠. 자, 다시 정할게요. 대전제가 뭐였어요? 직관이 있는데, 집중이 있는데, 지금 다 집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한 수 있는 게 직관이고, 직관은 굉장히 조심하게 전문가가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죠. 근데 직관보다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거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공식이 바로 뭐였어요? 맨 처음에 대화의 공식, 대화,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직관, 그 다음에 대화, 그 다음에 직관, 그 다음에 창의성, 공부. 이 전체 뭘 하냐면 다
공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바로 대화의 공식, 직관의 공식, 창의성의 공식, 공부의 공식. 자, 대화의 공식은 뭐였어요? 대화의 공식은 속도를 맞춰라. 예. 그 다음에 맥락을 맞춰라. 그 다음에 호응의 빈도를 맞춰라. 예. 그 다음 창의성은 뭐죠? 대전제가 뭐였냐면, 창의성 대전은 다르게 하라. 다르게. 도대체 뭘 다르게 하느냐? 예. 첫 번째, 방향을 다르게 하라. 접근 방향을 다르게 하라. 두 번째, 맥락을 달리 하라. 또 맥락 나왔죠. 그만큼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표현을 달리 하라. 이건, 예. 자, 지금 몇 가지 다 설명이 됐죠. 그럼 자, 표현을 달리 한다는 말이 뭔가를 보여드릴게요. 표현을 달리 하라.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까운 우리 회원들한테나 가까운 사람한테는, 자, 가까운 사람이 뭡니까? 오랫동안 10년, 20년 같이 있는 사람이잖아. 부부나 형제나 친구나, 직장에서 뭐 10년 같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진짜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떠냐면, 벌써 10년 전에 어떤 사람, 두 형제하고 제가 점심을 먹었어요. 그 두 형제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사람이 저녁을 먹는데, 그 동생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은 옆에서 듣고. 근데 동생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막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막 단순한 이야기 아니고 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다. 저도 그분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해갖고 그 주장이 뭔지 알아요. 그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 형님은 내가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근데 세 사람이 저녁을 먹는데 나는 궁금했어요. 그 형님이 자기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 걸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관찰해 봤어요. 근데 그대로 보여줄게요. 거의 한 2시간 저녁 모임 자리였는데 세 사람이 동생 되는 분이 막 자기가 주장이 있어요. 그분이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들으면 속으로, 저 이야기는 저분이 몇 년째 내한테 저 이야기 했는데, 말은 맞는데, 그 이야기밖에 없느냐,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궁금해갖고, 저 형제니까네,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는 형제니까네, 그 형은 저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가 싶고, 옆에 딱 봤더니, 이런 거예요. 동생이 이야기할 때 형은. 1시간 내내 안 듣고 있더라고.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자, 이 말 들으면 뜨끔한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친구의 모임에서 이런 현상 본 적 있죠? A라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말 그대로 10년째, 5년째 그 말밖에 안 하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 틀렸다는 말이 아니요. 맞고 지당한 말인데, 맞고 합리적으로 지당한 말이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5년, 10년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요. 저도 이실 직고 하면 한 20년 전, 한 10년 전까지 약간 그런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브레인을 공부하면서 특히 창의성을 강의 좀 하면서 이거 하는 말은 피해가야 되겠다.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제발 형님, 친구야, 제발 그 표현을 좀 달리 한번 해봐. 제가 20년 갈증처럼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이 관찰해봤더니 그 문제로 우리가 대화가 뻑뻑해지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보라. 다르게 표현해보라. 내용을 바꾸지 말고 동일한 내용인데 포장을 달리 한번 해보라. 속에 있는 물건은 동일한데 포장지만 달라져도 기분이 다르다. 이게 표현을 달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럼 포장지가 뭐 중요하냐? 내가 전달할 핵심 내용이 중요하지. 본질이 중요하지. 그 데코레이션이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또 반론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수입니다. 더 공부를 해보시면 속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있는 거는 표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꽃이 핀다. 자, 우리가 선사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탁 이렇게 내보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선방에서 수십 년 보낸 제자들이 선성의 이 주먹 탁 내보낼 때 전부 다 저 주먹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저기 주먹 그 표면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속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결코 속 내용을 안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 스승은 속 내용을 안 보여주고 겉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비밀을 밝혀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겉을. 속을. 겉을 10년 동안 봐갖고 속을 보고 싶다는 사람들 아우성이 크니까 속을 보여줄게요. 짠! 없어요. 속이 없어요, 안에. 없어요. 속이 없기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겉만 보여주는 거예요. 속이 없습니다. 예. 표현이 전부 다입니다. 표현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 민주주의 과학 사이언스가 출현한 그 바탕에 2500년 전에 아테네에서 뭐죠? 자기 표현, 변론. 내가 5분 만에 이 사기 사건을 내가 다 밝혀내고 내가 무고하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표현이죠. 표현밖에 없어요. 본질 있고 껍질이 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껍질밖에 없다 생각하면 돼요. 그 표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 뭐라 그러냐 하면 가볍고 단단하라. 비행기 껍질처럼. 네, 가볍고 단단하라는 거예요. 예, 표면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을 해보면 그런 건 참 미래를 느낍니다. 세포막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표현이란 바로 표면, 바로 그겁니다. 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감추는 거예요. 뭔데? 없다는 거, 비었다는 거예요. 비인 거예요. 이걸 뭐, 우아하게, 뭐, 진공이다, 공이다, 말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그냥 이거요, 그냥. 그럼 뭐 있는 건 뭐죠? 이 껍질밖에 없다는 거. 그게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거는 표면,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집요하게 표현했던 그 표현 방식을 바꿔보라. 그게 바로 다르게 하기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표현 방식을 바꾼다. 그러면 표현 방식을 잘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공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걸 중국 사람들이 이 분야의 아주 달인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거의 3000년도 넘는 긴 역사가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주나라, 뭐 그 다음에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 다음에 한나라, 그 다음 삼국시대, 그 다음에 위초고 해갖고 쭉 해갖고 그 다음에 원명청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긴 역사에서 중국 사람들이 살아왔는 삶의 여러 가지 맥락, 다양한 패턴, 그 딘 뉘앙스를 딱 뭘로 압축했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사자성어. 이게 중국 문화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사자성어. 예, 다 아시잖아요. 사자성어 뭐죠? 뭐 고진감래 같은 거, 뭐 많죠. 사자성어 뭐 다 알잖아요. 뭐 삼국지에서 나온 사자성어 뭐 있잖아요. 뭐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한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중고등학교 때 중국 한자를 배우면 뭐 국어 시간에도 나오잖아요. 사자성어, 뭐 중립치련, 그 다음에 고진감래, 그 다음에 사자성어 뭐 갑자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죠? 고진감래. 고가 끝나야 감래. 예. 그 다음에 이혈령, 비혈령. 뭐 많습니다. 사자성어가. 예. 그래서 이 표현을 달리 하라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특히 과학을 하는 사람은 표현이 논리적이고 딱딱하잖아요. 그럼 좀 더 감성적 표현을 쓰라는 거예요. 감성 문학적 표현을 쓰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훔친 한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어제 훔친 문장이 뭐였나 하면, 아침 문장 연습했잖아요. 네. 어떤 문장이었나니까, 북극 여우가 오라를 바라보듯이. 가슴이 쓰늘한 게. 자, 그려지잖아요. 아이슬란드나 저 캐나다 북쪽에 가면 오라 있잖아요. 근데 그 오라의 그 흰 북극 여우가 오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풍경. 예.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어떤 절대 고독 같은 걸 느껴지죠? 그 순수한 그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북극 여우가 오라를 바라보듯. 예. 새로운 표현이잖아요. 이 시의 한 대목입니다. 그 시인들은 그걸 탁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바꾸라. 내용을 바꾸란 말이 아닙니다. 내용은 그대로도 돼, 포장지를 바꾸는 거. 이게 창의성의 본질이다. 네, 표현을 바꾸라. 사자성어.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관 공식은 뭐였죠? 직관 공식은 사용할 수 있는 거하고 사용 불가를 항상 구분하라.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뭐죠? 공부의 공식. 자, 공부의 공식은 뭘까요? 공부의 공식은 뭘까요? 오케이. 공부의 공식. 네. 공부의 공식은 대전제가 뭐냐면 항상 이 대전제를 따라오시면 돼요. 네. 창의성의 대전제는 다르게 하라. 왜 다르게 하라느냐 하면 해답은 여러 개니까네. 당신 취향에 맞는 해답 쪽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하란 말은, 예. 그래서 방향 다르게 접근하고 해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 자, 그럼 공부의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전제가 뭐냐 하면요. 브레인, 뇌는 근육이 아니다. 예, 됐죠. 브레인은 근육이 아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 브레인,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근육은, 자,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면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했죠? 근육은 바로 웨이팅을 높여야 되죠. 자, R형을 들었어요. 저도 헬스장에 옛날에 좀 다녀봤어요. 그러면, 자, 헬스장에 가면 R형을 들잖아요. 그러면 R형을 일주일 하면, 근육이 나왔어요. 근데 계속 한 달째, 두 달째, 동일한 무게의 R형을 달면 근육이 안 자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0kg 했다가 15kg짜리 근육을 R형을 들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달에는 20kg짜리 도전해봐야 되죠. 계속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뭐라냐면 부하를 높여라는 거예요. 예. 근육은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시킨단 말이 뭐냐면 단계별로 부하를 높여야 돼요. 이렇게 높여줘야 돼요. 단계별로. 부하를 단계별로 높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브레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하다가 미분적분하고 분수도 배우고 단계를 높였지 않냐? 그러니까 근육이나 브레인이나 단계별로 어려운 걸 해왔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90% 그 말이 맞죠. 그래서 항상 이런 그 결정적인 무엇을 찾을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르게 봐야 돼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브레인하고 근육이 거의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 이렇게 봐왔던 거예요. 저도 브레인 강의 한 20년 하면서 거의 한 10년 전까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바로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이 움직일 때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거든요. 그 액틴 필라멘트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냐 하면 그걸 신경 말단이 이어나가요. 그 신경하고 근육 연접에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근데 또 우리 브레인에서 기억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시냅스가 있으면 시냅스에 하는 연상작용을 일으킬 때는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그 시냅스에도 액틴이라는 단백질이 엄청 많고 근육에도 액틴이 많고 그다음 케미칼도 아세틸콜린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브레인 세포나 신경 생리학적으로, 근육 생리학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어느 정도, 어떤 부위는. 그래서 그걸 강의를 줄기차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쪽만 계속 봤죠. 그런데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다르게 봤더니 이렇게 본 근육하고 신경이 거의 비슷한 유사성이 많다라고 강조를 해버리면 그게 실제 그렇긴 해요. 근데 그쪽이 맞다 해도 방향을 틀면 또 맞는 다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왜 그럴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다르게 보면 근육은 브레인하고 다르다. 다시 말해 브레인은 근육이 아니다.